솔직하게 그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내가 느꼈던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외로우시겠다 하는 말이에요. 네, 많이 외롭습니다. 선진국이라는 거는 결국은 국민 대다수에게 그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는 중요한 결정을, 중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라.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인가라고 했을 때 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니다이죠. 이러실 거예요. 그래도 국민소득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경제성장 이런 게 사실은 국민 개개인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특히 학교 졸업하고 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성장률이고, 그 경제가 성장이 안 되면 우리 개개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측면에서 경제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삶의 질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우리가 요즘에 뭐 피크 차이나 걱정하는데 사실 피크 차이나 걱정할 때가 아니라 피크 코리아 걱정할 때라는 생각들을 경제학자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런 장기적인 그 정책, 그 초입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우리가 얘기하는 잃어버린 30년이죠.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들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고령화라든가, 그리고 그 구조개혁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10수년이 지금 걸려왔고, 근데 그 구조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중장기적인 결정의 하나입니다. 그 결정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능력을 우리 사회가 잃어버렸다. 언제부터인지 그렇게 됐다. 예전에는 날 따라와 이래서 그게 가능했고, 근데 지금은 그 정도의 공적인 리더십이 지금 그 정도는 없는데, 그게 없어진 대신 그것을 대신할 합의를 이루고 공감을 이루고 그래서 같이 서로 타협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역량이 우리가 지금 현재 부재하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나라가 제가 여기서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결정할 능력을 잃어버렸느냐? 우리가 그동안의 세월 동안 굉장히 잘해온 나라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선도 굉장히 깊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갈등선이라는 게 다양한 방향으로 다양한 그 영역에서 지금 그어져 있는데, 그 갈등선들이 굉장히 깊고 그 갈등을 많이 배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국군의 날 행사를 5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근데 문재인 이 전 정권에서는 이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년 만에 했습니다. 근데 10년 만에 했는데 국군의 날 그 시가 행진을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공산국가나 하는 일이다. 근데 언뜻 생각해 보시면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이거 열심히 하는 나라가 사실 프랑스죠.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국가의 위험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보이면서 뭔가 통합을 의도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안보에 대한 안정감을 주고 또 군인들에게 또 예우를 하고, 이런 용도로 많은 나라가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군의 날 시가 행진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나라가 돼 있는 거죠. 지금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맞다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 국군의 날 행진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고 적대시하는 국민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나라입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든 어떤 중요한 결정도 내릴 수 없을 만큼 갈라져 있고, 그 잘난 국군의 날 시가 행진도 정권에 따라서 했다가 안 했다가 해야 되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다간 정말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는 거죠. Now what?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이게 정치적인 스펙트럼하고 상관없이 이 그림을 한번 보셔요.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할 때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저 그림을 그린 거를 들고 가서 저 사진을 찍었는데, 저기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주 귀여운 그림을 그려서 꼬맹이가 지금 저걸 들고 있어요.
저게 뭐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지금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라는 주장을 저 크레파스로 그려온 꼬맹이를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 순도 높은 적개심이 느껴지시죠? 근데 그 순도 높은 적개심 속에서 저는 굉장히 우리 사회가 맞닿은 문제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뭐냐면 공통 기반이 없는 사회인 거죠. 공통 기반과 공통 규준. 아이들에게는 뭐를 시키면 안 된다. 아이들은 적어도 어떤 것에 대해서는 보호해줘야 되고, 뭔가로부터 너무 빨리 노출시키면 안 된다라든가,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 이런 아주 공통적인 기반과 공통적인 규준이 지금 부재한 상태인 거죠. 이러면 무슨 결정을 하겠습니까? 무슨 공감대가 있고. 이게 바로 굉장히 유명한 정치 철학의 고전인데요. 니버라는 사람이 쓴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개인들은 굉장히 선량한 개인인데 어떤 그룹의 일원이 되면서 그 그룹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면서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이고 야비한 짓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전체 그룹의 공통적인 규준이 약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그룹의 굉장한 순도 높은 충성심으로 그것이 마치 내가 가질 수 있는 공적인 가치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할 때, 그리고 상대방 그룹이 나에게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그룹, 내가 산업화 과정에서 누락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저 사람 기회를 잘 잡아서 나하고 이만큼 벌어진 사람, 또는 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룹이 지어지면 이런 모습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굉장히 야비한 그룹의 일원하고 굉장히 선량한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하고 그 얼굴이 같은 얼굴이라는 거죠. 사실 다른 어케이전에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제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우리에게 앞에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30년,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발전도 지금 멈춰설 위험이 너무나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힘이라는 측면에서도 지금 위태위태하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위태위태하다. 그 모든 것이 이런 압축 성장의 비용으로서 굉장히 깊고 강한 갈등선을 우리가 그동안 건너지 못했고 완화하지 못한 것의 지금 현상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공통의 규준과 공통의 기반을 만들어야죠. 공통의 비전을 내세우는 지도자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갈등선의 굉장히 기본적인 토대는 내가 이 발전 과정에서 내가 혜택받지 못한, 그리고 내가 자긍심을 잃어버리는 과정이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각 계층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아주 하이 클래스가 있지만 그 바로 밑에 차상 클래스도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통 얘기하는 강남 좌파 이런 그룹들도 굉장한 사회적인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맨 위층, 그 다음 층, 그 다음 층, 그 다음 층 그랬을 때 이게 전체가 굉장히 유동적인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게 경직화되는 순간 그 불만의 갈등선이 굉장히 심해지죠. 근데 그 갈등선을 좀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이것의 움직임을,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는 이 움직임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선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저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세상이 지금 달라진 건 뭐냐면, 정권을 잡으면, 내가 CEO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통 규준이 없고 공통 기반이 없고 공통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이 단계를 우리가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어주는 브릿지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공통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찾아내려면 뭐 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통과 타협이죠. 4만 불인데 3만 몇천 불인데 4만 불, 5만 불 넘어갈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4만 불, 5만 불 이렇게 지금 단계를 건너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러니까 내년 이후의 시간에 우리가 진짜 발전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저거죠. 저 잃어버린 30년 초입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 그러니까 당장 올해 거시적인 경기 순환의 입장에서 뭔가 글로벌 충격, 뭐 중국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글로벌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거는 견뎌야 되는 거고, 그거는 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건데, 문제는 그 이후의 시간을 우리가 정말 이걸 지난 다음에 계속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미 힘을 다했죠. 체질이 이미 굉장히 나빠졌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다가 교육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 또는 글로벌로 가기도 전에 어떤 사회 통합을 이루면서 서로에게 공감하고 뭔가 타협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느냐 하면 아니오시다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그 교육하고 비슷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잃어버린 30년을 떨쳐내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왕도가 없어요. 개별 개별을 인적 자원을 확대하고 그 개별의 사람들을 역량을 잘 키워내서 그 사람들이 그 경제 구조 안에서 마음껏 뛰놀도록 제도를 만들어주고, 그게 뭐 노동개혁이고, 그리고 큰 걱정 안 하고 젊은 시절에 잘 활동하려면 연금을 비롯한 사회복지 체제를 잘 정비해서 빵꾸 안 나게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십수년 동안 얘기했던 구조개혁 과제죠. 근데 이게 지금 못했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지난 십수년 동안. 지금 결정을 못하는 사회 속에서.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냐? 못하고 있죠. 그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핑계는 지금 정치구조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거 다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을 잘 해야지 이걸 법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노동개혁이다 그러면 수십 가지의 입법이 필요한데 모든 게 다 입법 사항인데 그거는 총선 앞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제대로 된 의석수를 가져야지 가능하다. 이게 지금 그 얘기되고 있는 이제 희망입니다. 지금 궁금한 게 총선에서 지면 어떡할 거예요? 졌을 때 대안이냐고. 그거를 저도 궁금합니다. 졌을 때 대안은 없지요. 식물 정권이 되는 거죠. 식물 정권이 되는 거고,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우리가 되게 그 국뽕에 취해가지고 할 일을 안 한 거죠. 할 일을 안 한 게 사실 제가 직장 생활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부터 지금 이 모든 문제는 다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동안 지금 20년 동안 지금까지 무슨 의미 있는 그 조치가 이루어진 게 있냐 하면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뭐 반도체 잘 팔고 한류 막 잘 나가고 뭐만 있으면 K 뭐 하면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못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 보면 그 뭔가 이 반도체 잘 안 팔리고 중국이 저렇게 잘 회복이 안 되니까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아, 우리가 그동안 게을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게 지금 막 느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자면 경제정책, 특히 금융 사이드만을 봐도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그 대통령께서 자유, 경쟁, 자율 이거를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하셨는데 엄청난 인사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전형적인 게 금융 지주회사 인사 그리고 그 공공기관 공사 이런 그 인사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죠. 역대 정권이 다 했죠. 그래서 우리 왜 굉장히 꼴보기 싫은 장면들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정권 바뀌었는데 왜 안 나가 이러면서 막 감사 나가고 근데 또 안 나가려고 알박이 인사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 정권 끝났는데 인수위 기관에 막 알박이 인사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너무나 추잡한 꼴이 지금 다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생계형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저거를 꼭 가져야 된다라고, 그래서 먹고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이제 캠프 인사 중에 많은 거고, 그 사람들을 돌격병으로 이용해야지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또 있는 거고. 근데 지금 그 말씀은 이 단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러면 사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길은 그 많은 그 음으로 양으로 행사하는 인사권을 어떤 식으로 뭐가 여건이냐, 미국 같은 경우에 미리 정해 놓잖아요. 이 중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이 인사하는 그 직을 아주 세세하게 다 적어 놓습니다. 그걸 이제 플랜북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정권하고 생각을 맞춰서 해야 되는 자리들을 쭉 적어 놓고 그 나머지는 개입하지 마라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아주 그냥 도의적으로 앞으로 그냥 우리 서로 착하게 살자 이러면은 어려운데, 이거는 사실 법제화하기 딱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모여 앉아서 진짜 정권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자리를 쭉 리스트업을 하자. 그래서 우리 코리안 플랜북을 만들자. 그리고 그 플랜북 외의 것은 임기와 그 나름의 인사 그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인사 추천위원회라든가 거기다 완전히 맡긴다. 이거는 사실 지금 법으로 나와 있어요. 법안으로. 근데 거기에 지금 합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기득권부터 포기하면서 상대편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 같이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우리 이러다가 진짜 나라가 망한 거 알지? 내가 지금 힘을 가졌지만 내가 먼저 이거를 부분적으로 포기할 테니까 이걸 법을 만들자라고 해야지 저는 이 프로세스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그게 언제 오느냐. 그게 제가 이제 제 최대한의 희망은 이 다음에는 오지 않을까. 지금 교수님 말도 안 되는 한 얘기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의 환멸이 너무 깊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해 뜨기 전에 새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평소에 강적들 같은 데서 강한 모습만 뵙다가 계속 솔직하게 그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내가 느꼈던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외로우시겠다 하는 생각이 네, 많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외로움이지만은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으신 말씀. 그러면서 나보고 왜 웃냐고 보시는데, 지치지 않으면 그 변화에 대한 믿음이라는 걸 결국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뭐 본인만이 아니라 때로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 우리가 저녁 시간에 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 외로움 속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어디론지 모르지만 계속 다니시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하나 부탁이고,